자, 그럼 이제 뭐, 아유, 우리 바로 그 어려운 미술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그 어려운 부분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에 대한 얘기죠. 그 학교, 미술 학교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요, 지난번에 이제 사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오늘 이제 190페이지. 그죠? 인상주의로 이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인상주의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거라는 방법이 나오길래. 아, 이거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그냥 뭐 순서상 마가 가나다라에서 마네 모네. 그러네. 그래서 마네가 앞이구나. 저는 저기 젊을 때. 마네모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보통 마네모네 보통 이제 보통 순서대로 나오니까 하는데 이제 헷갈릴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나다라 순서로 아가 먼저니까 이제 그죠? 사전 순서대로 마네 모네. 그래서 마네가 먼저다. 그래서 요게 그 만해는 사실 인상주의로 구별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책에서 인상주의로 구별을 했는데요. 인상주의라기보다는 그 앞사람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도 그렇습니다. 만해, 모네. 뭐 연령대는 다 비슷하지만은요. 자, 그래서 인상주의, 빛의 회화를 이제 하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문단 간단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최초의 총체적인 미술 혁신으로 기록된다. 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르네상스 때 한번 크게 바뀌고 그 다음에 결국 인상주의를 통해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죠? 바뀌게 된 건데, 물론 이제 뭐 다른 책들에는 네이버 찾아봐도 그렇고, 또 제가 최근에 본 책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첫 문장이 그거예요. 인상주의에 대한 첫 문장이, 인상주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 사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근데 참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좋아하는지, 우리가. 그죠? 오른쪽에는 이런 그림들, 그죠? 이러다 보면 이제 참 우리가 좋아하는데, 오늘날, 그죠? 물론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은, 그죠? 이것도 인상주의는 특히 가장 많이 좋아하고, 또 이거에서 이어지는 이제 고흐, 그죠? 고흐도 이제 인상파에 이어진 후기 인상주의라 그러니까, 포스트 임프레셔니즘이라 그러니까, 고흐를 또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왜 좋아할까? 사실 그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은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런저런 설명들은 많이 있죠. 이제 그거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시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르니 인상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최초의 총체적인 미술 혁신으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기획이 바뀐 거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르네상스의 기획은 결국 사진기로 끝난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거, 그죠? 그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리얼리티 그대로 묘사한다는 하나의 기획으로서 어떤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그 기획으로서 르네상스 이후에 미술이 쭉 발전해 오다가 이제 그걸로 또 이제 바뀐 거죠. 왜냐면 바뀌냐면 이제부터는 사진과는 다른 이제 차별성을 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860년대 초 프랑스에서 발생해 1886년을 기점으로 순수한 의미의 인상주의는 끝이 나지만 이후 모든 미술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미술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의 산물인 원근법, 균형 잡힌 구도, 이상화된 인물, 명암대수법 등을 거부함으로써 미술 전통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죠? 원근법 등을 통해서 그대로 리얼리티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였는데 르네상스의 기획이라는 게 그래서 원근법이 한 이제 거의 400년 가까이 서구 미술을 지배했는데 그거에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인상주의자들은 색채와 빛을 통해 찰나의 시각적 감각을 표현하려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랬느냐? 왜 갑자기 색채와 빛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예요. 그죠? 차별성이 죽음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더 읽을지 모르겠고, 어쨌든 일단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반대를 잘 무언가를 알려면은 그 반대 개념을 항상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검은색이 뭐냐? 흰색을 알아야 검은색을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것처럼 반대를 알면은 이쪽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상주의를 알기 위해서 또 이제 반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 결국 사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 이후에, 그죠? 있는 그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을 통해 3차원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미술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럼 이거에 뒤집혔다는 얘기는, 이제 인상주의부터는 그런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2차원은 그냥 2차원이다.
그죠? 3차원의 재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막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보시면 쉬워지는데 모르고 보면 이제 야, 뭔가 뭐 심오한 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고 사실 요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차원 평면에 3차원 공간을 이렇게 재현하려고 하는 그대로 재현하는 이런 시도가 결국 사진술의 발명으로 끝났는데 사실 그게 일종의 모순이라 그랬죠. 그죠? 자기들이 그거를 원했으나 막상 달성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죠? 미술가가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모순적 지향, 우리가 왜 그 옛날 말로 뭐 해겔의 변증법 사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스스로 뭘 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지향, 그죠?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술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진기라든지 사진 관련 기술이요, 그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풍경화도 뭐 가서 직접 보고 그리는 것보단 그 사진을 보고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지난번에 이런 모델도 딱 모델 한 컷 찍어서 요걸 가지고 모델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수단으로 된 건데 근데 요게 지난번에 하나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못 집어넣은 게 사실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진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주 그 당시 유명한 화가도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 그래서 나다르한테 찍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그러니까 미술가가 그러면 할 일이 없어졌느냐? 사실 할 일은 뭐 전혀 어떻게 보면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초상사진 정도에서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지만은요, 그죠? 초상사진, 인물사진, 그 초상화 시장이 이제 급격히 사라지는 그러면서 타격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은요, 흑백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결코 단순한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인상파랑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죠? 왜냐면은, 아니, 이게 색채가 없잖아요. 색채와 질감이. 그죠? 이거 뭐, 흑백 사진 해봤자, 뭐, 색채와 질감이 뭐 없는 거잖아요. 그냥 형체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됐다 뿐인 거지. 색채와 질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이건 오로지 화가의 능력에 달린, 정말 이거는 뭐, 사실은 이 흑백 사진만 가지고는 미술의 영역은 뭐 침범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 그 인간의 우리의 그 뇌의 그죠? 지각은 다 색채 지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죠? 색깔이 없으면 이거 지각을 사실상 못 해요. 기본적으로 색채 지각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영장류는 색채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색채 지각이 발달해서 색채와 또 질감 그죠? 이거는 뭐 결국 화가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뭐 화가의 사실상 위상은 이제 초상화 정도 찍는 거에는 문제가 생겼지만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사진이 화가의 그림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너무나 먼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완벽한 컬러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 완벽한 컬러 사진도 이것도 한 1990년대나 80년대, 그죠? 이 대낮 사진 나온 거예요. 이 70년대, 80년대 컬러 사진 보면 좀 이게 또 이상해요. 그죠? 우리 초창기 컬러 사진은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 거나 돼야 이제 선명한 자연 그대로의 색채가 구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화가들은 할 일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 무엇이 더 진짜에 가까운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흑백 사진은 이게 아닌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죠? 우리는 진짜랑 똑같다고 말은 하지만 형체가 똑같은 거지, 색채가 빠진 거는 그거는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사진보다는 색채가 온전히 표현된 그림 쪽에 보다 리얼리티를 가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자연적으로 그죠? 꼭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화가들은 색채와 질감의 표현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중에 나온 게 결국 인상파가 되는 거고요. 그죠? 색채의 주목한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사진으로 인해서 어쨌든 미술의 유행이 계속 됐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기본 방향 세 가지 크게, 요게 사실 시작점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기계가 할 수 없는 거, 사진이 포착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색채와 질감에 집중하는 인간에게만 가능한 어떤 색채 지각을 추구한 게 인상주의, 야수파,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죠? 다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아닌 추상적인 본질, 그거는 감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거는 기하학적 구조나 형태를 추구한 게 세잔과 입체주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죠? 피카소랑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닌, 그죠? 인간의 어떤 내면, 영적인 감정, 의미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이제 상징주의. 그죠? 19세기 말의 상징주의,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표현주의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냐? 근데 사실은 주류가 빠졌어요, 주류가. 그 주류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아카데미즘인 겁니다. 아카데미 미술. 이른바 살롱 미술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미술. 사실 그거는 그러면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것들을 다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만은요. 어쨌든 20세기 초까지,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제 그것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리얼리즘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올 때 드리겠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책을 좀 더 봐야 되는구나. 그 책에 나온 저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주의 얘기할 때 항상 그 살롱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주로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중간 박스에, 그죠? 195페이지 박스에 관전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관이라는 게 이제 관에서 주관한다 그래서 원래 아카데미를 그냥 한문식으로 번역한 건데요, 그죠? 관전, 그래서 더 살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문장부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미술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사실 무시하고 있죠. 오늘날 관점에서는. 그래서 근 200년 동안 프랑스 미술계를 좌지우지했던 관전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200년 동안 좌지우지했다면은 미술사 책에 그래도 한 챕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한 챕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쪼가리로 정리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좀 더 서술해줘야 반대쪽을 알 수 있는 건데, 그죠? 우리는 그냥 미술이 쭉 이런 식으로, 그죠? 거쳐가지고 뭐 바로크, 뭐 낭만주의, 뭐 인상파, 입체파 쭉 온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왜냐면 반대가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만 쭉 성장하는 건 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요 관전, 더 살롱전. 1667년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에서 개최한 관전은 르브르궁에서 매년 열리는 미술 제전이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미술 제전일 뿐 아니라 파리에서 유일하게 대중에게 공개되는 전람회였다. 그래서 이 같은 역할 때문에 심사위원은 그림의 취향을 규범화하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그들은 보수적인 아카데미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독창적인 화가의 작품을 퇴짜놓거나 역사만을 그리도록 강제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1863년의 기록을 보면 이 1863년이 그 왼쪽에 있는, 그죠? 마네 풀바두의 점심, 요게 이제 출품된 살롱전입니다. 그죠? 왼쪽에 요 그림이 이제 스캔들을 일으킨. 그래서 1863년의 기록을 보면 심사위원들은 5,000점의 출품작 중 3,000점을 낙전시켰다. 근데 요게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요, 요게 요때가 특이한 거예요. 요때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 자기들끼리 아마 얘기를 했겠지. 해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낙선을 왕창 시켜버린 거예요, 요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말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요때가. 그래서 그 뒤에는 상당히 느슨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해준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낙선작을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그림이란 매도한 것을 보면, 이게 왼쪽 그림 같은 경우 저런 거, 그죠? 이 사회에 해독을 끼친다, 이런 식으로 매도한 것을 보면, 이들이 대담하고 급진적인 작품에 적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단적인 권력 행사로 인해 원성이 끊이지 않자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이게 포퓰리스트거든요. 포퓰리즘.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낙선자들을 따로 모아 전시할수록 허락하고 심사위원들 다 자르고, 그죠? 자르고 그 다음에 싹 다 바뀌어버려요. 근데 또 한 번 바꾸면은 끝나지가 않죠. 그럼 또 바꾸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선자 전람회를 통해 수많은 관객들이 마네, 세잔, 그죠? 피사로 같은 화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낙선자 전람회는 특히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으로 인해 악명을 떨치며 많은 관객을 모았다. 그래서 미술사가들은 이것을 근대의학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1880년부터 인상주의자들이 자신의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게 다 이제 좀 약간 오류인데요. 연도나 이런 게 뭐 이제 쓴 이유는 있지만은 어쨌든 그냥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전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주류 미술의 전시의 화상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만 요 책에는 이제 살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관전. 근데 요게 이렇게 단순히 넘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들이 왜 풀바디의 점심 같은 그림이 스캔들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인상파가 뭐 나오고, 또 이 아카데미 얘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해보시겠습니다. 그 아카데미 얘기. 그때 이제 예. 그 이후로는 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영국은 아직도 한대요. 영국 아카데미도 보스길에서 아직도 영국 아카데미에서 아직도 한대요. 영국은 1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롱전이, 그러니까 이따가 나오시지만 1890년부터는 분열돼요. 또, 왜 예술계도 분열되잖아요. 그죠? 무슨 협회가 있으면은, 야, 우리 나 저 협회 안 해. 우리 또 다른 예술가 협회 만들어지 협회 해서 우리끼리 뭐 살롱전하고 이렇게, 로댕이 주도해가지고 또 분열해 나갑니다. 로댕 아시죠? 로댕.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1890년부터는 프랑스 살롱이 분열이 되고, 또 분열될 뿐만 아니라, 이 사설 그 전람회들, 이 화상들이 주재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하면은 와서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1890년부터는, 우리가 그 이후는 그냥 이제 파리 살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개천됐어요. 계속 개천돼가지고, 그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래도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부터 뭐 전쟁에다가 또 이제 그때부터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그래서 살롱은 어쨌든 고려에서 19세기 그 중후반이 아주 전성기인데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옛날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유명한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예, 비엔날레라고 해서, 그죠? 뭐 그런 거죠, 사실은. 비엔날레가 그거를 또 따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비엔날레는 우리나라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외국 작가도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살롱도는 프랑스 작가가 아니라, 그죠? 영국 뭐,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작가들이 거기에 이제 출품하는 게 꿈이었던, 그죠? 그래서 프랑스가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거기서 상을 타야지, 그죠? 자기 뭐 독일 뭐 살롱 이런 거 필요 없고, 그죠? 상 타봐 소용없고,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 말씀드렸던 순서대로요.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복습도 해줘야죠. 그래서 복습할 겸, 그죠? 이 복습을 안 하면 다 까먹어요. 이 복습을 해야 의미가 있죠. 한 번, 그래서 이게 남는 거 없이 한 번 딱 듣고, 잘 들었다. 근데 못 들었지, 이러면 이게 안 되고. 이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 복습을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 요 아카데미 미술을 좀 하는 흐름을 보시면서 복습이 되어야 됩니다. 큰 하나의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외우시면 쉽다 그랬습니다. 그죠? 서양 미술사 시대 구분. 그래서 쭉 잘라서 1000년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암흑시대고. 그죠? 1000년 전에는 뭐 암흑시대, 뭐 이게 말이 이게 없고. 그죠? 이때는 먹고 살기 힘든 미개한 시대고 남아있는 작품도 없고. 그죠? 없던 시대고. 이제 그 전에 물론 서로만 멸망하기 전에는 뭐 로마나 그리스 이런 건 있긴 있었죠. 이집트 같은 거 있긴 있었지만은 뭐 사실상 다 옛날일 거고. 실제 이제 서구 미술, 그죠? 서구 유럽의 미술은 1000년부터라고 딱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죠? 1000년부터. 그래서 1000년부터 200년 단위로 딱딱딱. 200년, 그죠? 이 기억 안 나시죠? 그죠? 200년 단위로 해서 처음에는 로마네스크. 이게 이제 로마풍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를 이어받았다는 거니까, 그죠? 자기들이 로마를 이어받은 거니까 한 200년 정도 로마네스크. 그래서 로마네스크 시대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례. 기억나시죠? 그죠? 순례. 십자가 운동하는 순례를 중심으로 한, 그죠? 그래서 그 산티아고 가는 길,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로마 순례, 그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되는 데서 그 순례가 가장 핵심적인 그 키워드였다는 거고요. 로마네스크. 그래서, 그 다음에 200년은 고딕이죠. 그죠? 1200, 1400, 고딕. 그래서 이때가 중세 전성기라고 합니다. 중세가 이제 드디어 무르익어가지고, 나름 경제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중세가 막 중세 문화, 중세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예 부흥 시기. 그래서 고딕, 이건 이제 그 자신감의 표현이죠. 엄청나게 높은 고딕 성당들을 막 짓는, 그죠? 첨탑. 그래서 그렇게 짓는 그런 시대였고요. 근데 요 사이에 이제 흑사병 같은 게 돌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요때 뭡니까? 이때는 대항해 시대 등등을 통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 시기에 르네상스. 그래서 1400에서 1600까지 르네상스. 싹 딱 200년씩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200년씩. 로마네스크, 고딕,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죠? 르네상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 다음에는 200년 동안은 바로크예요. 대충. 그죠? 바로크 시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크. 그래서 바로크 그 말기를 이제 우리가 로코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크는 뭐 딱 한마디로 그냥 베르사유 궁전, 루이 14세 이렇게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루이 14세의 통치와 베르사유 궁전, 그다음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런 화려한 그런, 그죠? 공주옷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바로크는 공주옷을 떠올리면 된다. 레이스 치렁치렁 달린, 그죠? 그래서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그런. 물론 근데 그걸 왜 꾸몄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크 양식이 나온 게 꾸민 것도 사실은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예술에서 가치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죠? 차별성이 죽은 거죠. 그죠? 나는 니들하고 다르다. 귀족이고, 뭔가 우아하고 예쁘고, 이 꾸미는 거예요. 이 아무나 꾸밀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엄청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크, 로코코가 다 결국 이 귀족들의 자신들의 어떤 차별성을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차별성을
증명하기도 하는 거지만, 그죠?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시대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거든요, 슬슬.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요 시대를 통하면서 이게 말은 바로크지만 이 시대에 산업혁명도 후반부 가면 산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이러면서 이 신흥 계급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지위들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면 사실 이게 더 화려해지거든요. 우리는 너희랑 다르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흔들리면은 그것을 더 잡고 싶어 한다. 어쨌든 그래요.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좀, 우리나라 이런 것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더 이 극단으로 갈수록 사실은 그게 흔들린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바로 혁명 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흔들리다가 바로크 로코코 하면서 엄청 화려하고 뭐 이렇게 막 귀족적인 걸 추구했지만 사실은 바로 무너져 버린 거죠.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그죠? 바로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또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200년씩 딱딱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큰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미술 아카데미 설립과 아카데믹 아트라고 우리가 합니다. 아카데믹 아트. 그죠? 뭐, 관제 예술, 뭐, 번역하면은, 그죠? 아카데미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카데미 미술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가 언제 설립됐느냐? 그러니까 바로 결국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 바로크 시대, 그죠? 이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바로크 시대에 루이 14세가 자기가 자신의 권위를, 그죠? 증명을 하고 권위를 떨치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당시는 예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장식물이죠. 장식물로서 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있다고도 나오겠지만은, 그럼 그 전에는, 그 미술가들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 전에는, 르네상스니 뭐니, 그 전에는 그냥 길드죠, 길드. 한마디로 그냥 찾아가서 배운 거잖아요. 그죠? 어떤 간해수공업식으로 어떤 길드에서 그냥 도제로 들어가서 한 몇십 년 고생하다가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하나의 장인 집단이니까요. 그죠? 장인 집단으로서 길드에서 각자 배우고, 물론 길드는 길드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죠? 조합으로 배웠지만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 길드에 대항해서 내가 직접, 그죠? 왕이 직접 그 길드를 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죠? 왕이 하나의 길드를 만든 거예요. 공식 길드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휘하에서 그죠? 이 관련 업을 하라라는, 그래서 길드를 대체하려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드의 그거를 또 누르는 거예요. 길드가 나름 특혜나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기득권이. 자, 그래서 1648년에는 서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베스트팔렌 조약. 그죠? 종교의 자유가, 쉽게 말해 종교의 자유 같은 게 허락된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었던, 그래서 30년 전에 끝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립조약 아카데미가 설립됐고, 그래서, 근데 요게 근데 뭐를 따라갔느냐? 이게 시대는 바로크인데,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는 바로크인데, 이 왕립조각 아카데미는 이 바로크풍보다는 고전주의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요걸 프랑스 고전주의라고 하는데요. 고전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르네상스를 따라간다는 거죠. 르네상스라는 게 고전의 부활이니까요. 그죠? 그리스 로마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요게 일종의 변두리 현상인데,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프랑스는 변두리죠.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지는 이탈리아였으니까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간 건데, 그러니까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에서 보면은 변방인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 가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워서 왔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유학파들, 그죠? 그래서 갔다 오면은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죠? 그 시대는 바로크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한 예술 갔다 온 사람들은 이탈리아 유학파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리아 유학파 도시이지만, 그죠? 이탈리아 유학파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이탈리아 본거지 르네상스의 고전주의를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간 거예요, 사실 이게. 결국엔 따지면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시대는 바로크, 로코코, 프랑스 혁명 거치면서 19세기 자본주의가 성장해 가지만은요, 요거는 계속, 그죠? 계속 이 아카데미는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지속이 되고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 신고전주의는 잠깐 바로크나 로코코 요런 거와 이제 같이 공존을 했죠, 물론. 공존을 했는데, 공존할 만해요, 사실은, 그죠? 그게 공존하다가 특히 요때, 그죠?
그죠?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신고전주의가 아주 그 공식적인 미술이 되죠. 이거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공식적인 미술. 물론 이것도 공식적인 미술이었지만은요. 그 공식적이라는 게 이것은 루이 14세가 인정한 미술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꾸미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신고전주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프랑스 왕립회화 아카데미가 이때 설립됐다. 그죠? 그래서 쭉 영향이 지속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앞에다 했던 얘기인데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립회화 조각 아카데미아 프랑스 미술. 그래서 이미 프랑스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스를 통해서 바로크 미술이 충분히 들어와 있었지만 그 프랑스 미술계는 이제 바로크 양식으로 뭐 그것만 한 건 아니고 그것도 했지만은 고전주의 양식을 이제 공식적인 미술 규범으로 채택을 합니다. 당연히 왕이 채택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바로크랑 고전주의가 대립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대립까지는 아닌데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프랑스는 고딕 시대 이후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수입하는 입장이었고, 많은 프랑스 출신 미술가 지망생들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 당연히 가서 본고대로 하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이들이 프랑스 미술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니콜라 푸생, 그죠? 가장 큰 영향 신자가 니콜라 푸생으로서, 당연히 이탈리아 유학파니까 철저한 고전주의자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합리주의, 그죠? 작가의 주관적 개성이나 감정, 요거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작가의 주관적 개성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게 어떤 주의인가요? 이게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는 개인의 개성과 어떤 개인의 감정, 그죠? 개인의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낭만주의. 그래서 낭만주의 한편으로는 이 개인주의랑 또 연결돼요. 낭만주의는. 근데 이건 낭만주의랑은 반대되는 거죠. 고전주의, 낭만주의 한편으로는 대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교를 다 배제하는 거죠. 작가의 주관적 개성, 감정, 기교를 배제하고 그 감정 다 빼고 철저히 객관화시켜서 그죠? 어떤 아이디얼하게 질서, 규범 등을 추구한. 그래서 이쪽 전통은 대생을 중시하는 겁니다. 윤곽선, 그죠? 약간 형체를 중요시하고 표현도 명확해야 되고 합리적 질서 등 그리스의 어떤 그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화면의 구도와 배치는 철저하게 계산됐다는 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 이성주의라는 게 이성, 그죠? 이성이 따지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따지는 능력. 모든 걸 따져가지고, 그죠? 비례, 뭐 조화, 균형 따져서 그려진 것이면서 군더더기 없이 절제된 깔끔한 표현이 가장 특징.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아카데미 미술에 쭉 이어지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다시 깔끔한,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푸생의 작품인데요. 그죠? 이제 아주 깔끔하죠. 그죠? 이 윤곽선을 중심으로 한 깔끔한 그림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죠? 이게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난 장면인데, 그죠? 사비니 여인들의 약탈, 막 여성들을 약탈해 가고 난리가 났는데, 화면 자체는 역동성이 없어요. 막 순간 정지화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딱 멈춘 순간. 그죠? 그렇게 보이죠? 이제 그런 동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정확하게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 정지화면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주 선명한. 지난주에 저희 성당 갔는데 주보에 이렇게 항상 그림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번 주 성경 말씀이 무슨 눈먼 뭐 소경의 눈을 뭐 고쳐주는 뭐 예수님 그거였어요. 근데 푸생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 그림을 푸생이 그렸는데 이제 고전주의 그러고서 한번 주보를 딱 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 중동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약간 딱 그림이 무슨 이렇게 소크라테스나 그런 그리스 쪽 어디 사람 광장에서 사람들이랑 입는 그런 옷과 그런 사람 인종도 좀 그런 그리스 로마풍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려있더라고요. 근데 푸생이 종교화를 이렇게 그렸나 또 좀 신기했고. 종교화 많이 그렸죠. 종교화 많이 그렸어요. 아주 푸생도 아주 그 독실한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니까 약간 그리스 쪽. 그렇죠. 그리스 로마 유도 그런 풍 아니에요, 그죠? 로마 시대에 있던 약속. 그다음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풍경을 그려도 이게 아주 깔끔한 사실 다 계산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풍경을 그릴 때는 밖에 나가서 보고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인상파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상파들은 뭐 야외에서 그림을 그려서 막 나오는데 그 말 많이 나와요.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이상해, 야외에서 보고 그리는 거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림은 화실 안에서 그릴 수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니까요, 그죠? 계산해가지고, 그죠? 꼭 야외 나가서 그릴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상판이 밖에 나가서 그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현실에 살아있는 모습을 이제 다가갔다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다 계산된, 정말 이게 깔끔하죠, 그죠? 깔끔한 표현,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좀 밋밋하기도 한데, 그죠?
그죠? 이렇게 이 구름이나 이런 것도 다 산 모양도 이런 것도 그죠? 이런 하나하나도 다 계산돼서 그죠? 이 그린 정말 깔끔한 그죠? 군더더기가 없고 뭐 먼지 같은 것도 없이 그죠? 정말 먼지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죠? 좀 그렇죠. 그죠? 먼지나 흙 이렇게 뿌려지는 것도 없이 깔끔하게 그린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것이 고전주의를 아주 정적이면서 깔끔하고 선명한 표현, 질서와 통일성 갖추. 요게 이제 고전주의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고전주의는 그 왕립회화 저거 아카데미 설립인데 이게 사실 이거랑 연관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베르사유 궁전과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죠? 루이 14세가 거기 국어를 치장하고 그림을 그리고 실내 장식을 하고 조각을 만들 인원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인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그 길드에서 이렇게 수급하려면은 지들 멋대로 거기서 중구난방 아니에요. 스타일이다. 그죠? 길드들은 각 장인들이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죠? 이러면 조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자기가 통제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의 관제 어떤 그 하나의 이제 미술 공방을 만든 거죠. 그죠? 미술 공방.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미술 공방을 만들어서 베르사유 궁전에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200년 가까이, 정말 20세기 1차 세계대전 전까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 프랑스 미술계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앞에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푸생 배웠고, 또 베르사유 궁전을 실제 감독했던 샤를르 브랭이라는 사람도 배웠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뭐 그리스 로마의 조선에 충실한 유학파고, 이 아카데미 교수와 원장도 역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카데미가 이제 한번 재편성되는데요. 1663. 이때는 당연히 요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죠? 베르사유 궁전 건설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아카데미를 다시 개편해서, 그죠? 실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편을 합니다.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하고 또 연관해서 이제 살롱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롱전이. 왜냐면 얘들이 그냥 몇 년 배웠으니까 바로 현장 투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졸업 작품전 같은 거, 그죠? 한번 이렇게, 그죠? 작품을 다 이렇게 내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고서 야, 이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런 식의 그림들이 그려질 것이다. 자기 왕궁에, 그죠? 일종의 졸업 작품전 비슷하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요거 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죠. 형식과 내용, 그죠? 형식과 내용. 그래서 형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들을 교본으로 해서, 그래서 인물의 몸짓과 표정도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죠? 뭐 어떤 슬픈 표정, 뭐 이 괴로운 표정, 다 이게 개성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낭만주의는 개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달라요. 기기묘묘한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전형적인 방식이 있고, 그죠? 성모 마리아의 그죠? 그 얼굴 또는 그죠? 예수의 얼굴 다 그리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개성과 감정을 배제했다. 그 다음에 색채보다는 정확한 대생을 중시하는 뚜렷한 윤곽선. 아까 나왔죠. 동적인 기운을 절제하고 정적인 균형과 안정적 배치, 그죠? 그다음에 피라미드 구조, 좌우 대칭, 조화 비례 등 기하학적 질서를 기본으로 중시하는,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이제 서구 미술을 400년 동안 지배해온 거예요, 그죠? 400년 동안. 그다음에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랜드 매너라 그래서 고급 장르, 부차적 장르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장르는 역사화라는 거예요, 역사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인 거죠, 그죠?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고 찬양하고 영웅적 행위, 아니면 뭐 종교적인 테마 같은 거, 또는 어떤 교훈 같은 거, 이렇게, 그죠? 결국 실제로는 지배체제를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결국 이게 그랜드 매너라고 해서 이게 고급 장르고, 나머지 초상화나 풍경화, 정물화,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장르로서 그냥 연습으로 그리는 거지, 이게 주된 장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나중에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이렇게 그림이 큰 그림은 역사화나 이게 크게 그리게 돼 있는 거지, 뭐 풍경화, 정물화 뭐 그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상주의자나 이런 자들이 우리 앞에도 리얼리스트 꾸르베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이런 걸 크게 그려가지고 제출했더니 탈락 사유가 그거야. 그림이 너무 크다. 그림을 못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왜 이게 크게 그리느냐. 이런 풍경화나 풍속화인데 풍속화 크게 그릴 필요 없다. 이건 그래서 탈락. 이런 식의 사유가 그래요, 사유가.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아셔야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크기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단순하죠. 그림의 크기라는 게 중요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그림은 크게 그려도 되고, 그죠? 중요하지 않은 그림은 작게 그려야지. 그걸 왜 크게 그리느냐. 그래서 탈락 사유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살롱전에서도요, 낙선 사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안 그린 건 아니지만은 핵심은 역사화다. 그죠? 요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까지. 자, 그래서 요건 뭐 그때도 한번 정리 드렸는데 이제 좀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미술사의 대립점을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부터 보시자면은요, 결국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대립해서 보자면은요, 그러니까 데생을 중시한 그 푸생, 그죠? 고전주의파와 이 루벤스, 이게 바로크잖아요. 근데 바로크는 조금 더 예쁘고 이런 감각, 색채를 좀 더 중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어지면서 신고전주의자의 다비드 등이 나오면서 역시 이거는 이 데생과 어떤 이성적인 계산된 그림을 중요시했고, 이 신고전주의의 반대에서 나온 게 들라크로와 등의 낭만주의 아니에요. 그죠? 우리 배웠죠. 그죠? 들라크로와 낭만주의자. 자, 그런데 이쪽에서 주류거든요, 주류기 때문에 이쪽이 아카데미 전통을 형성하고 살롱전 등 제도권 미술, 그러니까 제도권 미술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구성.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이어졌는데, 이게 19세기 후반에는 아예 이거로부터, 그죠? 떨어져 나온 인상파, 그죠? 색채를 중시하는, 그래서 제도권 미술을 거부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데생과 색채의 대립으로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보시면요. 프랑스 미술사를.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아카데믹 아트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 아카데믹 아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카데미시즘 또는 아카데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미술이죠. 그래서 미술 아카데미 영향하에 만들어진 회화 및 조각 양식으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년 이후부터 19세기 후반부에 절정했다. 오히려 그 전쟁 물론 아카데미가 있었지만은요, 이게 이 이후에 오히려 절정했다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오히려 더 그 19세기 내내 절정이었죠. 그래서 제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비드, 여기 그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자크로이드 다비드, 그죠? 신고전주의. 자, 다비드로 대표되는 신고전주의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적 요소를 결합했어요. 낭만주의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상당히 낭만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결합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앵그르는 이 양식의 형성에서 중심 인물이었다. 그래서 지금 다비드하고 앵그르 복습을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비드는 뭐 아시다시피 요 프랑스 혁명의 격동기에, 그죠? 다양한 그 정치적인,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나중에 나폴레옹한테도 붙고 해가지고 나폴레옹, 그죠? 찬양하는 그림도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로마 유학파로서 고전 미술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사실은 이 미술 권력이 사실 대단했어요. 이 다비드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독재지. 우리가 왜 프랑스 왜 그 시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뭡니까 갑자기 무슨 정치라 그러죠? 공포정치, 그죠? 공포정치 얘기하듯이, 공포정치 하듯이 미술을 했어요. 자기 그 주제 안 맞으면 다 그냥 자르고, 아예 뭐, 그죠?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미술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요. 근데 물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아카데미가 잠깐 변화를 겪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림들이죠. 이것도 지금 둘이 막 싸우는 난리가 난 그림인데요. 사비니 여인의 중재. 지금 다비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딱 뭔가 정적이죠, 그죠? 난리가 났는데, 난리에서 막 싸우는 거지만 동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동적인 거를, 자세를 제어하고 상당히 정적으로 딱 순간 멈춘, 그죠? 잠깐 해서 멈춘,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그림, 그죠? 이런 그림, 그죠? 나폴레옹이 즉위한 이후에, 야, 우리는 민주주의가 안 맞는다. 결국 왕이 이끄는, 이런 스파르타 왕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림을 또 그렸어요. 어쨌든 이런 역사화, 그죠? 이게 300에서 나온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죠? 스파르타 왕이 300명 가지고 그 당시 뭡니까? 튀르키예, 그죠?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대군을 막는 그 장면, 영웅적인 행위, 이런 영웅적인 역사화, 이런 거 이제 그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비드, 그 다음에 이제 앵그르.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 미술이 고전주의에다가 낭만주의를 좀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그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앵그르도 물론 로마 유학파인데요. 다비드의 제자로서 19세기 프랑스 신인 고전주의를 적통으로 개성한 사람이지만, 이 당대에 들라크로와하고 엄청 비판하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낭만주의적인 요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받아들여서 통합을 합니다.
그죠? 근데 앵그르가 남긴 정말 중요한 그 아카데미 미술에 남긴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진이 나왔죠. 사진이 나왔지만은요. 그 색깔과 톤, 특히 매끄러운 피부 톤과 그죠? 피부색 이거는 화가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참 오늘날 그 뭐 진짜 미인은 피부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 피부 이 톤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피부 톤의 표현으로 이 우열을 가리는 한편으로 그것만은 아니지만요. 아니 그런 식의 어떤 규범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 작품들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오다리스크, 그죠? 그래서 이 피부 톤의 표현은 정말 이건 뭐 이제 디지털 화면이니까요. 실제 그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요, 대단해요, 그죠? 그 당시에 어쨌든 엄청난 이런 그 피부 톤의 표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근데 이게 나름 그 낭만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낭만주의 배울 때 그런 거 배웠어요. 낭만주의 한편으로는 그 이국적이고 뭐 동경적이고 그죠? 뭐 먼 나라 이런 거를 동경하는 그런 풍이 들어가 있고 이게 사실 그거예요. 이게 이 후궁을 그린 건데 이게 그 이국적인 동양의 오스만 술탄의 그죠? 저 우리가 모르는 저 먼 나라의 그런 여인을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국적인 이런 것들도 뭐 저기는 없는 유럽에는 없는 그 비유럽적인 그런 그 낭만성이 들어가 있다는 건 나름. 자, 그 다음에 이런 피부톤이라든지 이런 표면, 이것도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거 어떻게 그림으로, 이건 진짜 사진보다 더해요. 그죠? 이건 진짜. 사진으로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가가 할 게 많다는 거죠, 화가가. 그리고 이 표면 처리, 그죠? 표면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결국 화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아카데미 미술에서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테크닉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배울 때,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죠?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이거, 야, 어떻게 주름이나 이런 거를, 그죠? 피부도 그렇고, 그죠? 대단한. 그래서 앵그르의 아주 대표적인 이러한 그 표면을 그리는 매끄러운 그 색채와 표면을 진짜처럼 그리는 이런 것이 그 아카데미 미술의 아주 중심적인 그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그 여신의 자세에서 여신. 그래서 님프. 이건 뭐 님프를 그린 건데요. 님프나 여신의 이 자세가 또 이 표준적인 자세가 돼요. 그래서 아카데믹 미술에 항상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진 여성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여기 아주 여성 나체의 표준적인 그런 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면에서 앵그르가 그 아카데미 미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앵그르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아카데미 미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양식 형성에 아주 중심 인물이 된 거고 실제 생도 좀 오래 살았어요. 앵그르 오래 살면서 아카데미의 그 전통이 쭉 그 형성되고 유지되는 그 중에 패러다임적인 인물입니다. 패러다임적인 인물 앵그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쉽죠. 자, 그래서요, 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아카데미 예술사적 의미에서 위키 백과에 나온 잠깐 요거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의 길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미술 교육의 체계화를 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 길드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깨 넘어서 배우고 그냥 따라하고 하다가 배우는 건데 이제는 요거를 체계적으로 교본도 만들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공식적으로 왕이 어떤 하나의 길드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왕이 자신의 그죠? 그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길드를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체계화가 되겠죠. 이제부터 비로소 미술 교육이 체계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아카데미는 미술가들의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거예요. 지위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늘날에 우리는 미술가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그냥 장인이죠, 장인. 그죠? 인테리어 업자 아니에요, 막말로. 인테리어 업자. 그냥 업자지, 업자. 업자고 장인인데 이게 아닌 거지. 이제 아카데미에서 인정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게다가 아카데미에서는 단순히 기술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나름 뭐 철학 이런 것도 막 가르쳤어요. 그죠? 그런 인문 교양 같은 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술가들은 장인이라기보다는 엘리트 지식인에 가졌다는 거죠. 엘리트. 아카데미를 졸업했다면 이거 알고는 시골에서 그냥 배운 기술자가 아니라 나는 아카데미 졸업한 사람이야. 이러면 이게 뭔가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늘날의 지금 미대가 라는 건 사실 그거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지방에서 혼자 그림 그렸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이 아카데미, 미대를 들어가고 뭐 좀 해야 되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쨌든 지식인에 가까워지는, 그러면서 지위가 향상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몸을 쓰는 육체 노동자, 육체 기술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지식인 수준의, 그죠? 그런 일반
교육을 갖춘, 교양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요거는 뭐 또 명확하죠. 그러면서 아카데미는 그죠? 미술계와 예술계를 조직하고 어떤 문화 이데올로기나 취향, 그죠? 비평, 미술시장 및 작품의 전시와 보급을 여기서 아카데미가 전시회를 열고 했으니까요. 사롱전을 열고 전시하고 보급판을 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서 아카데미는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공식적인 미술, 그죠? 오피셜 아트가 무엇인지 결정함으로써 아까 다비드가 막 그런 식으로 혁명 이념에 어긋나는 건 다 배제했고, 그죠? 나폴레옹이 어긋나는 건 다 배제했고, 그런 식으로 그 이념을 보급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다 보면 당연히 물론 반발도 있죠, 그죠? 아카데미로 비롯된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다고 당연히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프랑스 아카데미가 여기 약간 복잡해요. 근데 아카데미라는 게 지금 우리 시간 됐나? 아직 요 얘기만 하고 쉬겠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요. 여기만 하고 쉬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제가 왜 지워졌냐? 학술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한림원 들어보셨어요? 한림원, 그죠? 한림원. 이게 이제 아카데미를 번역한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문에 이런 의미가 있어, 그렇죠? 한림원, 그죠? 그죠? 중국에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림원이 있어요. 그죠? 한림원. 그죠? 아카데미가. 근데 이 아카데미의 의미를 이제 둘로 나눠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술 정책과 이념을 담당하는 게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게 있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같이 했겠죠. 루이 14세가 세웠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도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과학기술 아카데미는 거기는 교육은 하지 않아요. 그죠?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과학교육은 각 대학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국 학술원은 뭐 하는 데냐? 학술원 뭐 회원이 됐다 그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학술원 회원 이러고. 이게 학술원은 이게 정부 기관이에요. 그죠? 오늘날에. 그래서 정부 기관으로서 교육은 하지 않는 거지. 여기서 직접 교육하지 않고 정부 기관으로서 어떤 예술 관련 정책을 만들고 제도나 어떤 지원, 어디에 얼마 지원해야 된다 그러고, 그죠? 어떤 수상, 그죠? 상을 뭐 수여하고, 학술원 상을 수여하고, 그죠? 또 전시회를 열고 출판, 이념 등을 담당하는 일종의 정부 공식 기관처럼 된 거예요. 완전히 공식 기관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의 의미를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배우는 학교잖아요.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그죠? 배우는 학교인데, 근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거기서 가르치려면 어떤, 그죠? 그 제도도 있어야 되고,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루이 14세가 만들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만들고서 같이 한 거죠. 그죠? 미술 정책, 그죠? 야, 이렇게 하고, 이걸 또 가르치고, 거기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같이 했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면서 이게 이제 사실 요때부터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때부터. 그래서 프랑스 혁명 진행되면서 당장 요거는 옛날 그 왕들이 만든 거니까 혁명가들은 싫어하겠죠.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폐지, 이거 중지. 그래서 이거 안 한다. 중지시키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교육은. 이제 여기에 속했던 그 교수들이 그냥 각자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자신의 화실에서 그냥 각자의 교육을 했는데, 또 그렇게 안 되겠죠. 해서, 야, 그래도, 가르칠 학교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까 그 자크루이 다비드를 중심으로, 다비드가 그 문화예술 그 위원장이었어요. 다비드가 학교를 이제 만든 거죠. 그렇게 학교, 에꼴 데 보자르. 이제 원래 있던 건데, 사실은, 그죠? 에꼴이라 그럽니다. 에꼴. 프랑스어로는 학교란 뜻이죠, 학교, 그죠? 그러니까, 요 보자르란 단어도 요게 파인 아트라는 뜻인데, 요새 참 의미가 요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보자르. 그러니까 그 예술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 이념은 자기네가 위원회에서 담당해. 혁명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예술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술 관련 지원, 정책 이런 거는 혁명위원회에서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막 길어지고 나폴레옹 시대 막 겪잖아요. 겪고 나가지고,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야, 이거를, 정책을 담당하는 걸 만들자 해가지고, 아카데미 드 보자르라고 해서, 그죠? 이게 이제 만듭니다. 프랑스에서.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교육기관이 아닌 거예요. 순수, 어떤 일종의 정부, 그죠? 그 정부 단체로서 예술 관련 정책 제도를 지원하는 이런 식의 아카데미, 일종의 학술원. 그래서 학술원을 만들고, 여기서는 이런 정책이나 지원
지원을 하고, 그럼 교육은 그냥 학교한테 넘긴 거죠. 학교에 넘겨가지고 에콜들이 계속 이거 뭐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각 지방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의 에콜들. 그래서 미술 교육은 그냥 여러 미술 학교들에서 진행하는 것. 그래서 이 아카데미는 뭐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죠? 학교들을 뭐 감시 감독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죠? 보자르드 파리, 그죠? 이 파리 국립 뭐 우리 번역할 때는 뭐 고등미술학교로 하는데 이 고등이 여기 단어가 없는데 그죠? 집어넣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것도 아카데미란 말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하고 어떤 이념을 같이 했다가 이제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오늘날은 전문 기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시스템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예? 교육도 좀 하면. 교육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그 일종의 그죠? 정책 자문기관 비슷. 그죠? 정책 자문기관 같은 데죠. 하지만 상당한 이제 나름 그러니까 예술 정책이나 예술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답을 내면은 그렇게 지원해주는. 예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문화. 그죠. 그죠. 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과학원도 그렇죠. 과학 그 아카데미도 프랑스 과학 물론 이게 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한 건데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그것도 교육은 안 하잖아요. 대신 과학 정책을 막 지원하고 과학 상 같은 걸 만들고 그죠. 누구를 뭐 인정해주고 그런 걸 하는 걸. 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준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행정기관까지는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술은 그냥 뭐 우리나라 학술은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자문기관에다가 명예직, 그죠? 그냥 명예직 정도? 원로. 예, 원로들 그냥 국가가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학술원 회원 되는 게 엄청 어릴 텐데 우리나라는 그죠? 나이 들어야만 학술원 회원 되잖아요. 그래서 학술원 회원이 지금 150 명밖에 안 돼요. 150 몇 명. 네, 150 몇 명, 150 현재. 네, 150 몇 명.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 미술사 책 볼 때 나오거든요. 항상 나오는 게, 그, 에콜드 보자르 교수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회원이 됐단 말이 나와요. 회원. 회원은 아카데미의 회원이 된 겁니다. 학술원 회원이. 그러니까 회원이 된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그 넓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몇 명만 이렇게 그 권위자들만 되고 여기는 좀 넓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학술원이 따로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카데미가 있나? 관련된 학술원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문화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 이런 게 있나? 아니면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정식 플레임을 제가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텐데 아마. 티오가 나야지 한번 들어가고 그래요. 뭐 일단은 웬만큼 성과를 내야 되고. 네, 그 기준이 있죠. 예. 그 안에 구성원들이 심사를 하고요.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한됩니다. 예, 지금 150 몇 명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이나 이런 쪽에 예술 쪽에는 그게 아카데미에 해당하는 게 없어. 할 텐데 모르겠네요. 예. 저런 학술원, 저런 성격의 학술원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미술이나 음악이 사회적 영향을 가지는 부분이 서양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적죠, 그죠? 저기는 컸기 때문에 저런 걸 만든 거죠. 그리고 저기는 출발 자체가 일단은 정치적 이념과 관련돼 있어요. 네, 이념과 관련돼서. 네, 맞아요. 통치 체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떨 때는 저기에서 우리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사상 지도하는 그쪽이 힘이 세잖아요. 정치위원들, 네. 뭐 군대에도 정치위원 하나씩 박혀 있고 이럴 정도로 정치위원들이 힘이 세는데 저런 시대에 학술원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위원이야. 맞아요, 정치위원들, 정치적인 거예요, 상당히. 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 역사가 다르니까. 그 자익이 있을 때 자익의 그 체제 안에서는 우리 뭐 예술가 동맹 그래도 뭐 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막 그 했죠. 그 사람도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뭐 선동 이게 사회주의에서는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정리되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 미술 여기 설해마을 가기 전에 예술원이라고 있는데 예술원이 학술원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그죠? 만들긴 있긴 있겠죠. 그 예술원. 그죠? 크지 않아요. 거기 도서관 옆에 이렇게 맞네. 예술원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만들었겠죠, 우리나라도. 예술원. 원로들이 필요할 거고 뭐 역할 자문
역할이 있을 텐데 사회적 영향력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영향력은 교육기관들이 더 큰 거죠, 사실은. 그죠? 그죠? 무슨 그 예대, 무슨 그 이런 데 교수들이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예. 그런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예. 정신병실도 아마 우리는 대한민국 학술원이 있고. 학술은 있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인문사회. 학술원이라고만 돼 있죠. 예. 그게 플레임이에요. 플레임이 대한민국 학술원. 학술원.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문사회가 64명. 그러니까 전체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71명. 135명. 그거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나오고 하면 뭐 나이가 많. 예. 이공계는 좀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 근데 그것도 나이 많이 공개도. 그 맨날 보면서 저거 없애된다고 쓸데없이 돈만 나가고 사실 다 늙어서 뭐 하고 사실 그거 애들 주면 몇십 배, 10배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그걸 사실상 그래요, 그죠? 아, 그 사람들 이미 다 돈 따로 나오고 연금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또 더 거기다 그거를 뭘 할 게 있다고? 응? 자리에 사실 대해서 그래요. 예. 쓸데없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세금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냥 명예만 주고 명예는 줄 수 있지. 근데 그게 또 아니 뭐 학술원 회원 되면 엄청난 특혜와 이런 게 있어요. 지원과 그 회원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저거 들어가려고 난리들이에요. 한 나라에 10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혜택이 없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들 멋대로 하는 거죠. 특히 뭐 인문사회계열은 더 개판인 거가 많은 대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게 자기네들끼리 막 추천하고. 그러니까요. 자기들 추천해. 그러니까 기존 학술원에는 몇 명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성과물도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특히 인문사회계열은 더 이공계로 오히려 명확한데 차라리 그죠? 이 인문사회계열은 그러니까 권력하고 이제 연관되는 것도 그게 권력 정권하고 잘 붙으면 또 그때 들어가고. 자, 잠깐 쉬었다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아카데미가 형성됐고요. 아카데미 미술. 그래서 그거에서 관장한 살롱전. 이제 살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더 살롱 또는 살롱 드 파히 이렇게 우리 번역할 때는 관전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립회화적 아카데미 1848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개편되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베르사유 궁전 장식이 이제 전면적으로 그 본격화되면서 그 거기서 준공식적인 뭐 완전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졸업 전시에 비슷하게 그죠? 거기서 했으면은 뭐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지원해주고 하는 거니까 그죠? 해서 이렇게 다 학생들이 만들었다 해서 그림을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한 번씩 뭐 약간 부정기적이에요. 그래서 열렸는데요. 이건 르브르 궁의 살롱 카레에서 아직 베르사유 궁전이 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롱 카레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살롱 카레 먼저 보시면요. 살롱 카레라는 게 카레란 뜻이 카레가 그냥 사각형 그죠? 네모난 방이라는 뜻입니다. 방인데, 네모난, 옛날 방들은 둥그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죠? 네모난 방. 그리고 살롱이라는 거는 그냥 어원이 그 커다란 그 응접실, 그죠? 그 리셉션 룸, 그죠? 궁전에서 등에 손님을 맞이해서 접대하는 커다란 홀을 그냥 살롱이라고 불렀습니다. 살롱.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르브르궁의 커다란 네모난 그 살롱, 살롱에서 이게 지금 오늘날 그 르브르 박물관에 그 있는 살롱 카레입니다. 이렇게 뭐 칸막이 쳤지만 이렇게 네모난 커다란 방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걸어서 전시를 처음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르브르궁의 살롱에 시작해서 그래서 살롱전이 된 겁니다. 살롱. 그래서 별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물론 살롱 그러면은 뭐 미용실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왜 미용실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용실 또는 뭐 백화점에 무슨 옷 파는 데 살롱 그죠? 살롱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작은데요. 그때 정도 그죠?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옮겨서 합니다. 옮겨서 사무관으로 옮겨서 합니다. 그래서 1737년부터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이게 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아주 커다랗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폴레옹 특히 프랑스 혁명 거치고 나폴레옹 시대 끝난 다음부터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전성기가 요게 살롱전이. 그래서 이중혁명,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새롭게 부상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에 이게 계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사실 중요해요. 요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롱전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요. 아카데미에 그 학생들이 그림 전시하는 그런 건 있었지만은 이게 정말 전 사회적인 행사가 되는 거는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지배 체제랑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배 체제랑. 그래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 부르주아가 결국 이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그죠? 루이 14세가 만들었는데 그걸 뒤집은 계급인 부르주아들이 거기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성기는 19세기 중반의 낭만주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 상징주의 모더니즘이 출현하기 요 사이가 전성기고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안 이어진 게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래도 이 파리 살롱전이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지고서 권위와 관심을 받고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19세기 중후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19세기 중후반에 영국에서 뭐 그런 그림 나온 것도 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따가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좀 아까 일부러 살롱카레 봤고요. 그래서 요런 게, 그리고 그 프랑스 혁명 전이죠. 전에 요런 식의 그 당시 살롱전에 갔던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요렇게 커다란 그림이 뭐 전시돼 있고, 그죠? 조그만 그림들은 보통 초상화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죠? 주제가 마이너한 주제는 그냥 조그맣게 그리는 거고, 큰 역사화들은 이제 크게 그려서 이렇게 쭉 걸어놓는 이런 프랑스 혁명 이전입니다. 이전에 그런 전시회들, 그죠? 이것도 살롱, 이거 좀 늘었죠, 그죠? 좀 프랑스 혁명 좀 앞쪽으로 오면서 사람도 많아지고 그림도 많이 늘어난 그런 살롱전입니다. 살롱전. 판매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매가 공식 원래 국가가 먼저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지는 않았겠죠. 뭐 판매라는 적극적이지 않았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19세기 중반 전성기로 오면서 국가의 아카데미에서 관장을 하는 거니까 박물관을 또 세우잖아요. 그게 중요해. 박물관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을 채워 넣는 거죠. 이거 역사에 남을 그림이다 해서. 그래서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구매해 준다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림을 귀족들이 구매하거나 귀족들이 주문해가지고 그리면 돼. 주문해서, 그죠? 주문해서 그리고 또 아니면 왕이 주문해서 그렸으니까 그거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문과 후원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시대가 슬슬 바뀌면서 주문과 후원이 아니라, 미술가가 그러면 어디서 그림을 팔 거냐, 그죠? 물론 뭐 주문과 후원이 계속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주 고객이 국가가 된 거예요. 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박물관이 없었죠. 박물관이 이거 없던 시대입니다. 박물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박물관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물관 자체도. 그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또 따라서 막 박물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채워야 되니까 이제 막 그림을 사가서 프랑스 이 살롱전에 와가지고 그림을 사가서 자기네 독일 박물관에 채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그림들이 그렇게 해서 구매가 된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엄청난 행사가 된 겁니다. 1824년 살롱에서 작가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샤를 10세, 샤를 10세가 있고요. 그 샤를 10세는 나폴레옹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나폴레옹 이후에 그죠? 비인 체제가 형성되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왕정 복고가 되면서 왕이 된 사람인데요. 그러나 왕은 있지만은 시대는 벌써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죠? 부르주아들이 이제 신흥 계급들이 사회 주류가 됐고 그러면서 부르주아들이 주목하는 커다란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롱전에서 이제 작가들한테 상을 수여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 있잖아요. 뗏목에서 많이 손 흔든 요 그림이 이렇게 출품된 그 당시 살롱전을 그린 그림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그림이 이제 전시가 됐고요. 살롱전.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형이 2,000점 들어가겠네. 예? 작아 보이는데 몇천 점 아까 와가지고 어떻게 전시를 하나 했는데 저기 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살롱전에 출품하는 작가들은 그게 또 제일 큰 문제가 됐어요. 어디 걸릴 거냐. 그래서 서로 막 로비를 하고 그게 다 걸려서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다음날 내 그림이 바뀌었어. 왜냐면 이제 누가 찌른 것이 또 찔러가지고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이 난리가 그것 때문에 엄청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걸리느냐. 그래서 저 귀퉁이 이런데 이 꼭대기 걸리면 사람들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 걸리느냐가. 살롱전에 먼저 그러니까 선택된 작가들은 먼저 인정을 다 받은 거죠? 그때 말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거기 학생들이 했으니까 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는 진짜 경쟁 체제가 된 거잖아요. 프랑스 혁명 거치면서 그러니까 다 경쟁 체제가 된 거예요. 그 경제 체제도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경쟁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미술가들도 이제 후원이 없으니까 귀족들은 다 망하고 사라졌고 새로운 부르주아 체제에서 후원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림 그려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살롱전의 슬픔하면 거기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그죠 그 선정이 되고 그죠 낙선이 아니라 그죠 당선이 돼서 일단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한 거죠 그죠 올라가고 또 거기서도 이제 또 그림이 눈에 잘 띄어서 비싸게 팔리던가 국가 박물관이 사던가 예 그래서 경쟁 모든 게 이제 경쟁 그래서 처음부터 경쟁이 되는 겁니다 경쟁 시스템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림이 엄청 많아지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야 이거는 뭐 르브르 궁 정도는 안 되고 아예 이제 파리 산업관 그래서 산업관이라는 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산업관이라는 게 산업관은 거의 가건물식인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 박람회가 그죠? 만국 박람회 엑스포가 열린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1855년 그 파리 엑스포에서 이렇게 조각들이 쭉 전시된 이거 사진입니다. 사진 그죠? 사진이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각들도 다 이렇게 전시가 되고 그림들도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서 한 5,000점씩 보통 전성기에는 그렇게 전시했다니까 엄청난 거죠. 5,000점이 전시됐으니까. 유럽 보통. 전국에서 다 그죠 전 유럽 뭐 미국에서도 막 출품하고 물론 그것도 작가들이 여러 개를 또 못 하잖아요 한 2개나 3개 해서 하나 될까 말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최고의 작가들이 그걸 위해서 막 그죠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원국 방문을 자게 그게 1900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 뭐 이론적인 얘기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림 그죠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 살롱전의 이제 화가들 그죠 아카데미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들 그러니까 이 미술사 책에는 그냥 간단히 언급되거나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승자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사실 승자도 어떻게 보면 승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낭만주의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인상파 나오고 바로 입체파 뭐 고흐 뭐 쭉쭉 나오는데 사실은 아카데미가 200년 동안 주류였거든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급을 사실 좀 더 해줘야 돼요. 이 작품성 때문이 아니라 역사책이라면, 그죠? 역사책은 흑역사도 기록하잖아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그 작품성을 떠나서 이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이게 잘 보이거든요, 반대쪽을. 간단히 저렇게만 언급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좀 보시겠습니다, 몇 개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사람부터 먼저 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까바넬. 그래서 이 모습도 완전 전형적인 예술가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게 그 당시 학생들 사진 보면은 요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다 남자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 예술가틱하게 수염도 약간 요상하게 기르고 헤어스타일 이렇고. 그죠? 이게 우리 휘슬러도 뭐 헤어스타일 이렇잖아요. 좀, 그죠? 휘슬러 그때 기억나. 머리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더 길면서 이렇게, 그죠? 요게 또 거의 유행했었나 봐요. 그래서 요런. 다 전형적인 자기가 그린 자화상. 그래서, 프랑스의 아카데미즘의 화가. 그래서 역사적, 고전적, 종교적 주를 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꼴. 그래서 에꼴드 보자르의 교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이제 심사위원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 17번 정도, 정말 전성기 때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니까 자기 취향이 안 맞는 거는 안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면에서 권력에서 상당히 중심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사위원까지 맡았던.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나와요. 근데 그 당대에도 벌써 이거는 라 뽐피에르 소방관 미술의 대가다 라는 이런 비아냥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 뽐피에르 그러니까 펌프입니다. 펌프 영어로 펌프. 펌프이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라르가 이게 아트가 그죠? 미술이고 pompiere 펌프질하는 사람. 그 소방관이 이제 그 당시 펌프질해서 이제 물을 뿌렸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소방관을 의미했는데 이 pomppiere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그 아카데미 풍으로 그려진 대형 그림, 특히 역사적 또는 우화적 그림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저거는 소방관 미술이다. 왜냐하면 19세기 당시 프랑스 소방관들은 아래와 같은 이런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 소방관이 복장입니다. 19세기 소방관 복장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방관들이 이렇게 그죠? 막 그 경고 울리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그죠? 도끼하고 뭐 호스 이 소방관들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이런 그 모자를 쓰고 이 소방관 그죠? 유니폼이 이랬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아카데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야, 쟤 또 소방관 그렸네 이런 거예요. 소방관. 그 왜 그래요? 아까 보셨죠? 이게 소방관 아니에요? 이게 소방관 이게 모자가 이게 말이 역사하지 옛날 그리스 이게 소방관 모자 이게 그죠? 그리스 그 로마 시대의 그 투구인데 이게 그 당시 소방관 모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모양이.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면 제가 또 이게 소방관 그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풍자하고 그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이 소방관들 소방관 지금 불 끌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풍자적으로 이건 뽐페르 아트다, 그죠? 라르 뽐페드라는 그런 풍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시겠죠? 왜 소방관 미술이라고 했는지, 그죠? 그래서 소방관 미술, 그죠? 이 소방관들이 이러니까. 그렇게 비꼬는 그런 아주 거대한 역사화는 쟤 또 소방관 그렸다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까바네리 이제 그림 중에서 뭐 이제 유명한 초기 작품 이런 거 뭐 아주 전형적인 그 미켈란젤로나 르네상스 풍의 그런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체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그죠? 타락한 천상, 그죠? 를 그린 이제 그런 그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봤던 그림이죠. 요거는요, 요건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앞에, 그죠? 우리가 그 누드화에 대한 얘기, 여성 이거 누워있는 침대에서 누워있는 누드 얘기할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런 게 이제 살롱제에서 1등한 거예요. 1등이 1등 이런 게 1등하는 겁니다. 금메달. 그래서 그랑프리를 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제도권 누드화의 표준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피부 표현하고, 그죠? 매끄러운 피부 표현과, 물론 이거는 실제 여성을 그린 게 아니라 비너스를 그린 거죠. 비너스, 그죠? 비너스가 왜 바다 물 거품에서 탄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 거품에 탄생해서 이렇게 밀려온, 그죠? 밀려온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이제 박물관에서 사던가, 박물관보다 왕이야 이게 내가 사겠다 해서 내가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싸게 샀겠어요? 엄청 비싸게, 당연히 비싸게 샀겠죠. 이건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사람이 뭐 수십 년의 연봉 이상으로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이게 살롱전에서 살롱전에 일단, 그죠? 출품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 미술로서 이게 뭐 오늘날에 우리는 이게 뭐 이제 언급도 안 되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엄청 당연히 좋아하고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다 이런 걸 좀 보러 간 거지, 살롱전에. 자,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아카데미 미술. 근데 바로 요 살롱전에서 1등을 했는데, 이제 같은 해에 그 마네의 풀바디의 점이죠. 아까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그림이 이래야지, 저 뭐냐, 저 지저분하게, 저 외설스럽게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은 요건 낙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선전에서 물론 엄청난, 요 얘기는 나중에 또 우리 마네 할 때 하시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어쨌든 요게 표준적인 누드하고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구입을 하고, 황제가 구입한 그런 그림 되겠습니다. 엄청 비싸게 구입했겠죠. 그다음에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이런 그림도 이 사람이, 이것도 딱 클레오파트라가 그죠? 사형수들에게 독극물을 테스트한다라는 좀 약간 잔인하면서도 약간 그게 있어요. 우리가 살로메 할 때 좀 봤죠. 세기말적인 약간 퇴폐적인 그런 것과 퇴폐적인 에로틱함, 그죠? 이거 벌써 약간 그죠? 가슴 내놓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림. 그다음에 이게 동방에 대한 환상, 오리엔탈, 이게 낭만주의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결합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자극하면서 약간, 그죠?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을 섞어서 그런 그림들이 인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든지 아주 에로틱하면서도 동방적인 그런 식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은 이제 과장된 낡은법의 대가라고 불리는 장 레옴입니다. 레옴. 우리 레옴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 사진, 아까 그 사진. 그 사진을 찍은 이런 사진을 모델 그린 사람이 제롬입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봤고 아까 봤던, 네, 그죠? 그 여성 벗은 사진을 모델로, 그죠? 그린 프린네, 그죠? 프린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그래서 너무 예뻐서 무죄다 이런 식으로 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프랑스의 화가, 조각가, 오리엔탈리즘, 신화, 역사, 종교점을 주력을 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한 그 얘기예요. 에꼴의 교수가 먼저 됐고, 아카데미 회원은 나중에 1년 뒤에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있어요. 우리가 왜 미대 교수들이나 음대 교수들 보지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 사람 돈에 미쳤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가끔 돈밖에 몰라. 어떤 교수는 돈밖에 몰라.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술 교수로서 뭐 그림 가르쳐 어쩌고 했지만은 돈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에밀 졸락, 우리 소설가 아니에요? 유명한 자연주의 소설가가, 이 제롬 선생은 자신의 원화를, 그림을, 그죠? 이걸 복제화, 판화로 만들어서 계속 막 팔아치운다는 거죠. 똑같은 그림, 복제화, 학생들한테 복제시켜서 팔고 이런 식으로. 돈밖에 모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한 겁니다. 뭐 실제로
쪄 실제로 뭐 이 사람들 뭐 그림 그리는 게 그 돈을 벌려고 그리는 거지 그죠? 그림 그려서 큰 돈 벌고 어떤 예술적인 이상보다는 사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자 그래서 이것도 물론 나다르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죠? 나다르가 촬영한 이런 사진 나다르하고 제로모가 친했죠 친했으니까 그런 사진도 찍어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앵그르의 그 표현 예? 아니 저 구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네, 자세가 너무 자세가 좀 이상하긴 하 어쨌든 이게 그리스의 여성과 그리스의 남성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앵그르의 그 피부 표현입니다. 피부 표현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이 정말, 그죠? 이 피부의 그죠? 남성과 여성의 피부의 살결 표현을, 그죠? 그 매끄러운 피부 톤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면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세가 좀, 무릎 꿇고 앉은 자세 아니에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것도. 덩도 좀 이상하고. 조금 그렇기도 하죠.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조금 그죠? 또 몸체에 비해서 가늘고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리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볼 때는 오랜 이국적인 거거든요. 이국적인 소재를 그죠? 이런 식으로 앵그르식의 그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통해서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고요. 이런 그림들이 그 당시 아카데미 그림이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실내 풍경 그죠? 이국적인 요소를 상당히 에로틱하게 그죠? 이게 그리스 실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에로틱하게 표현한 그런 그림으로서 또 논란도 좀 됐어요. 야 이거 뭘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리니까. 그 자세 사진 찍은 사진. 그죠? 그런 자세도 다, 그죠? 자세가 항상 이런 자세예요, 여성, 그죠? 약간 컨트라포스트를 취한, 그래서 이런 그림도 좀 논란도 됐어요, 그 당시에. 이건 너무 선정적이다, 외설적이라고, 그 당시에는. 하지만 어쨌든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이제 역사화인데 좀 이 말 엉덩이나 이런 거 아주 그림 매끄럽죠, 그죠? 스핑크스 앞에 선 보나파르트, 그죠? 그죠? 역사화인데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친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사진처럼 그렸죠,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가가지고, 그죠? 이집트 원정 갔잖아요. 그래서 와서 딱 이거는 이제 말을 표현했는데 당나귀를 타고 넘었다 알프스를, 그죠? 당나귀 타고 넘었. 자, 그죠? 이런 거 대단한 역사화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군대와 이집트 정복.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제로미 그린 비너스 조금 다르죠. 조금 더 현대적이죠. 그죠? 좀 더 이 비율이, 그죠? 좀 늘렸어요. 그죠? 그래서 비너스의 탄생에서 제로미 그린 이런 신화적인 비너스 여성. 역시 물거품에서 탄생을 했죠. 그죠? 이런 게 비싸게 팔린 그린 거예요. 비싸게 팔리니까. 그죠? 그다음에 요것도 많이 그린 주제죠. 그죠?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피그말리온, 이제 이 사람이 피그말리온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의 전설이잖아요. 그죠? 실제와 똑같이 조각을 해가지고, 그 조각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국 이제 이 조각이 인간으로 되는 거죠. 지금 인간으로 돼서 첫 입맞춤을 하는 그런 그림을 또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조금 더 오늘날의 현대적인 그런 외모를 가진 그런 비너스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제 사진을 넣어놨는데 사진을 왜 넣었냐면 그걸 한번 생각을 아까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에콜드 모자르의 제롬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입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제롬의 학생들과 자기가 맡았던 그 담당 학생들이죠. 그다음에 그 모델, 그죠? 여성 누드 모델. 그래서 같이 뭐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1902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데미 미술 어쩌고 하면서 안 배우고 바로 우리 1902년이면은 뭐 이때 야수파 나오고 이런 거 미술사는 그런 거 다 배우거든요. 그죠? 야수파, 뭐 이제 입체파의 뭐 시작 이런 거 배우는데 근데 주류인 그 미술학교에서는 정말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아카데미 밑에서 이런 거 배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계속. 그죠? 그런 풍의 그림을 그리고 또 그런 풍의 그림들이 또 이제 나름 팔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미술사에 남은 것만 가지고 과거를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 말씀드리는 게 요 사진 집어넣은 게요. 여성이 딱 한 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돼요. 그것도 왜? 저 뒤에도 여성. 이 여성 같아요, 여기? 아니, 여기? 여성 위에서 세 있어요. 번째. 저쪽 편에 세 번째. 어디? 우측. 여기? 네. 그 밑에. 모자 쓴 사람. 그 밑에가 여성 아니야? 이 여성인가? 예. 여성 아닌 것 같은데요. 다 남성인데요. 이게 다 남성이에요. 여성 이렇게 전 여성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거.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에킨스 이거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누드를 사진 스케치했다가 한 번씩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만 이렇게 그래서 여성이 학교에 입학하는 거는 여기 까먹었네. 여기 제가 까먹었는데 여성이 학교에 입학하는 거는 이게 안 됐어요. 미술학교에. 여성들은 그래서 따로 물론 여성들은 따로 그 아틀리에에서 개인 교수들이 아틀리에에서 따로 배우긴 했고 뭐 다 하긴 했는데 이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성이 들어온 건 상당히 나중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미술 사책으로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인상파 다음에 일로 가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류는 메인스트림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아카데미 미술을 배웠고 또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여전히 그리고 또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그죠? 미술학교는 그런 식의 운영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졸업생들은 꾸준히 그냥 그 지위가 보장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꼭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졸업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졸업하고서 그 또 경쟁을 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경쟁이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이제 어쨌든 뭐 네. 미대 졸업했다 뭐 이런 네. 그 간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뭐 그랬겠죠. 그거는 뭐 오늘날 교수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자신의 이제 보통 아틀리에를 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품을 또 출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화가도 나왔고 막 그래요. 뭐 드가 같은 경우도 이런 에콜 출신이고, 드가도 당장 그거 배우고도 나와서 다른 그림을 그린 것뿐인 거죠. 그죠? 그게 다양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아카데미와 이 에콜의 영향력은 계속 있었고, 그게 한편으로는 실제 미술, 그죠? 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죠? 대학이 쭉 유지된 거잖아요. 그죠? 미술 대학이, 그죠? 저 때는 네.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 미술학원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개인 아틀리에라 그럽니다. 그죠? 그 프랑스로는 아틀리에. 개인 아틀리에 다녀야 돼요. 아틀리에. 네, 개인 레슨 아틀리에 다니면서 배우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떨어지고 떨어지고 막 그랬어.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누구야 인상파가 누구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몇 번 떨어지고 그래서 안 들어가고 그냥 딱 지금 그림 그린 거죠. 그죠? 안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인물이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데 당대 최고가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가 화가 부게로. 그죠? 이 사람은 가끔 미술사에도 언급이 돼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냐하면 피카소가 싫어했거든. 왜 싫어했겠어요? 돈만이 아니라 저거 비싸게 팔고 내가 안 팔리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엄청 비싸게 팔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엄청 비싸게 팔리고 하면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팔리는 자기 거는 뭐 그냥 가난한. 그러니까 피카소 초기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뭐 해변가에서 뭐 이런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카소가 엄청 욕하고 그래서 사실 피카소 때문에 이 사람 나중에 피카소가 이제 역사적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위가 엄청 격화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피카소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역사적인 위치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림의 예술성 평가도 다른 문제고요. 자, 어쨌든 당대 최고가 화가예요. 그러니까 팔리는 그림마다 엄청 비싸게 다 팔렸어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프랑스 아카데미즘 화가로서 신화적 주제를 사용하여 고전적 주제를 현대적으로 해석했으며 여성의 신체를 이게 잘 팔리니까 여성의 신체를 중점적으로 그렸다. 그래서 생전에는 프랑스와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고 수많은 공식적인 영예를 얻었으며 그의 작품은 최고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작품은. 그래서 당대의 전형적인 살롱 화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돈 없는 인상파 아방바가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저 원래 한 명 작곡하잖아요. 그죠? 저거 왜 비싸게 사고 우리 건 안 팔리고 우리 거 후려치고 팔리지도 않고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반대로 말해주는 거지. 그만큼 최고가로 팔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최고가로 팔린 거는 당연히 그 당시 부르조아라든지, 그죠? 부르조아의 그 정점에 있던 그 지배체제 정점에 있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그 세례 요한, 그죠? 세례자 요한을 그린 거 아니겠어요? 성가족. 딱 보면은 벌써 라파엘로의 그림을 딱 연상시킵니다. 우리 96페이지 간단히 보시면요, 그죠? 그죠? 96페이지. 바로 그 딱 얼굴 표정이나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죠? 96페이지, 그죠? 그죠? 딱. 바로 그죠? 얼굴 형태도 그렇고 다 비슷하죠, 그죠? 그죠? 어때요, 그죠?
그죠? 성모, 그죠? 성모의 얼굴이, 그죠? 라파엘로의 그런 전형적인 성모상을 딱 그대로 그리. 그래서 이것도 딱 이렇게, 출시했던 나폴레옹 3세가 딱 구입해가지고, 외전이 자기 부인한테, 황후한테 선물하고, 또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외제네 황후, 그죠? 황후는 자신의 방에 걸어놓았다. 다 이런 거. 그 당시 딱 저 지배 체제가 다 아주 좋아했던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주 인자하고 자애로운 그런, 그죠? 성모 마리아 그림, 그죠? 잘 그렸죠, 그죠?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거야, 다 그 당시. 비싸게 팔릴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좀 그리고 고급지잖아요, 우아하고, 그죠? 우아하고 고급진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왜 그렸겠습니까? 이게 딱 여기 개를 이렇게 개 가지고 노는 이제 소녀를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서민 소녀 아니에요? 일반 평민 소녀?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장면을 고전적인 아카데미 풍으로 묘사했다. 이걸 왜 그렸겠어요? 당연히 부게로가. 그러니까 벌써 요때만 해도 어떻게 돼? 1869년만 해도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신화 말고 우리 일상생활을 뭐 소재로 그린다, 사실주의니 뭐 이런 놈들이 나온다. 그래, 내가 그려줄게 일상생활. 자기가 뻔때를 보여준 거죠, 일종의. 나도 일상생활 그릴 줄 알아. 일상생활에 소녀가 근데 이렇게 그려야지 그림은. 이게 뭔가 고전적인 풍으로, 그죠? 결국 이런 피부톤 같은 거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던 그 피부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일상의 어떤 그 어촌의 그런 풍경을 정말 아카데미풍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 윤곽선 이렇게 딱 있고. 그죠? 그죠? 고전주의적인 딱 그 뒤 배경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약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그림을 보면 좀 친근감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무시할 만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죠? 뭐 현실을 그려야 된다. 뭐 신화와 환상, 역사, 뭐 소방관 맨날 그리고 이 비판에 대해서 나도 그릴 줄 알아. 근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일상생활의 장면.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상생활의 장면인데 이렇게 딱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자비, 체러티라는 게 이제 한 푼 줍쇼 아니에요, 그죠? 이제 가난한 그 여인이 자기 애들 데리고서 이제 구걸하는 그런 장면을 뭐 이런 사람이 당연히 현실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린 건데요. 근데 마치 성모자처럼 그렸죠, 아주, 그죠? 이게 그 리얼리즘 작가 오노레 도미의 3등 객찬에 이렇게 쭈그리게 앉아가지고 젖먹이고 이런, 그죠? 그 좀 비참하게 그렇게 이게 그린 건데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도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그려도 이게 어떤 쪽에 성화처럼, 그죠? 그린 거죠. 고전적으로. 건물도 약간, 그죠? 아카데미틱하잖아요, 그죠? 고전적인. 그래서 이런 그림, 어떤 비싸게 팔린 그런 그림입니다. 아카데미 뮤즈라고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엄청 비싸게 팔린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ним프들과 사티로스, 그죠? 이 여성 뭐 ним프인데 물론 많이 나오면 또 그 한 명당 가격이 막 올라가요. 이게 가격이 이게 많이 그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림 그렇잖아요. 하나 그린 거랑 벌써 몇 명 그린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림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미국 백만장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백만장자들이 구입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티로스가 왜 신화에 나오는 왜 다리 하체는 염소, 하체는 염소고 몸은 그 인간인 그런 물론 사티로스도 이것도 요정인데 이런 ним프들이 사티로스를 유혹하는, 사티로스는 보통 신의 전령 역할 많이 했는데 중간에 이제 ним프들이 막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아주 뭐 여성 표현을 이런 걸 해서 요거 때문에 이제 엄청 비싸게 팔린 그림. 그래서 이 부게로의 그림이 최근에 몇 년 전에 경매에 나와가지고 뭐 꽤 비싸게 팔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죠? 이게 여기 것처럼 그가 그림 중에서 이게 소재불명인 게 많아요. 소재불명. 그러니까 다른 그림들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 소재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소재불명이 많은데 왜 그러냐? 이게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백만장자가 구입하고 꽁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그죠? 이 부호들의 개인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죠? 어떤 그림을 그렸고 어떤 그림이 어떤 건지 아는데 이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리고 해서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그죠? 이 부자들이 자기 창고 내는데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당시 최고가 화가라는 그런 명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려서요. 미국에서도 팔고 또 이런 그림도 여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이장 뭐 ним프 동산, ним프들이 노는 동산.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런 거, 그죠? 엄청 비싼 그림입니다. 이런 거 혹시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 쳐봤는데요, 그 당시 최고가라고 하니까요. 엄청납니다.
확실히 대중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죠? 그 워터하우스의 그림이나 그런 거, 그 전에 봤던 그런 그림들, 그죠? ним프들 그린 거, 영국 사람 그린 거죠? 그런 게 이제 팔리니까 이제 자꾸 그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 팔리니까요. 자, 그래서 요런 그림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세요. 요게 아까 그 자세 아니에요? 딱, 그죠? 그 앵그르가 그린, 그죠? 샘에서 나온 그 그림의 그 콘트라포스트 자세가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걸 재활용해요. 재활용. 똑같은 이거랑, 그죠? 이거랑, 그죠? 이거랑 좀 이 자세가 똑같죠. 얼굴도 뭐 비슷하죠, 그죠? 요랑, 그죠? 이거.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많이 유명합니다. 요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게르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 왜냐면 이제 미술사 책에 이제 언급은 하니까 이게 아카데미 미술이다. 자연적인 아카데미 미술이 이렇게 신화적이고, 그죠? 뭔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딱 비너스가 이 조개에서 탄생하는 그 순간을, 그죠? 순간 정지화면처럼 딱 보이는, 하지만 신화적으로 꾸민 여성의 신체를 표현한 전형적인 그 아카데미 그림이다라고 하면서 미술사 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요거랑, 그죠? 요거랑 똑같은, 그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자세로서 똑같은 얼굴 형태도 해서 비너스의 탄생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지나면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게 끝나고 되면은 미술계에서는 이제 이게 좀 넘어가죠. 그죠? 피카소 등에 의해서 부게르에 대한 비판, 불신, 조롱이 아주 극심한 데가 됩니다. 특히 피카소가 이 싫어해야 되고, 왜냐면 자기 젊을 때 다 이 것만 팔고 자기는 힘있게 살았으니까요. 자기가 정말 피카소 어떻게 보면 간신히 나중에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예술도 어쩌다 하면서. 자, 그래서요, 요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요런 그림들이 뭐 나중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앞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요거, 그죠? 그 게릴라 걸스라는 요런 그저 행동주의 그 미술 그 그룹에서 1989년 미술계의 성차별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이런 포스터, 그죠? 앵그르의 그 아카데미즘의 시작인 대오달리스크 이 그림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고릴라 가면으로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읽으면은, 그죠?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알몸이어야만 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현대 미술관을 채우고 있는 작가들 중 여성은 5%도 안 되지만 누드 작품의 85% 여성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미술관에 있는 누드 작품은 다 여성인 게, 아니 그 미술관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이게 그 프랑스 혁명 이유잖아요. 이 살롱존의 역사랑 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에 그림을 채워넣어야 되니까 주로 구매한 게 그런 그림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그림들, 그죠? 그러니까 다 이제 여성 그림들밖에 없는 거지. 그 미술가들이 구매한 그림들이 그런 거니까 주로,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잘됐다 나쁘다가 아니라 역사를 보시면 여기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유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미술관을 채우고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다 여성 노조가 많은가? 그때 집중적으로 생산된 거죠. 살롱전과 이 아카데미 전통에서 생산된 그런 그림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 고급 비싼 가격으로 다들 미술관들이 구매해가지고 채워놓은 거니까 당연히 그게 많이 남아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항의하는 그런 그 페미니스트 미술가 그룹의 그런 요 앞에서 봤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요. 좀 시간이 시간이. 시간 지났네. 그럼 그 다음에 요 살롱전의 이제 성공과 그 이제 의미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인상파랑 또 연결해서 바로 하시겠습니다. 그죠? 이제 살롱전에서 엄청난 성공적이었는데요. 이제 그것과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의미까지 다음 시간에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인상파로 연결해서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